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합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살 걸이라며 후회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영끌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집하고 청주집 어디 팔래? 청주집 팔래요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한숨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사이에 서울의 한 지역의 전셋값이 2억 이상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2억 전셋값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 서민들 전세 갈 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동산 대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뉴스 참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들과의 회의를 거친 후에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이 상당히 살벌한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외교안보 소식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안보 투톱 지난주에 결정됐죠. 내정자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과정도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몰딜 플러스 알파로 북미 회담 중재를 모색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 폐기, 미국의 제재 완화를 교환하자라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북한의 최선희는 뭐하러 미국이랑 마주 앉겠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야당에서는 청문 과정에 참여해서 벼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앞서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는데 한겨레 신문도 3면에 그 단어를 썼군요. 제목, 낡은 아파트마저 2년 새 5억이 올랐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살걸. 땅 치고 후회한다. 한겨레 신문 제목입니다. 낡은 아파트마저 2년 새에 5억이 폭등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집을 팔아서 청주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둘 중에 뭘 팔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청주집을 팔아라 라는 답변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것 아니냐 라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학 선수들의 33%가 구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소제목은요. 한국 스포츠계가 폭력에 중독됐다라고까지 썼습니다. 성인 실업선수 15%, 프로 선수들도 맞았다. 누구한테 이렇게 맞고 다니는 겁니까, 우리 선수들? 성적을 내기 위해 빠따 문화, 소위. 빠따라면 맞아봐야지. 이 빠따 문화가 아직도 스포츠계에 만연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문화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제발 이번에는 이 빠따 문화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해운대 피서객이 2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더군다나 외국인들도 이렇게 몰렸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 비치인지 해운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많은 건 좋은데 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마스크 안 쓴 채로 해운대를 활보하는 외국인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영상도 보겠지만 무슨 폭주까지 터뜨려서 경찰이랑 추격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지금 해운대는 어떤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의 남자 변원봉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권 실장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 대구에서 올라온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 기자,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권한쟁의. 이르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도 들었겠다.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권한쟁의를 청구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서 총장을 감찰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영끌. 뜻은 소개해드렸고 오늘 새로운 소식도 많습니다. 영끌. 세 번째 키워드는요. 2단계.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사장들 사이에서 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력한 성토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은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르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을 감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법무부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추 법무부 장관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겠다라는 얘기도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장들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도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검사장들 소집한다 소식 전해드렸고 뉴스 AS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자, 그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오늘 각 조간신문에 취재가 돼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 검사장 9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총장 사퇴하지 마라, 물러나지 마라 라는 거죠. 수사지휘권 박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고할 것을 건의하자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자라는 의견도 나왔다는 겁니다. 동시에 특임검사 등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즉 이성윤 지검장도 이 사건에서 손 떼고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에서 손 떼서 중립적인 검사가 중립적인 수사팀에서 하자. 대검도 아니고 중앙지검도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말이에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이미 추 법무부 장관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검사장들 수사팀에서 2사람 모두 배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하는데 이제 관건은 이 같은 검사장들과 고검장의 의견도 들었겠다.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끝내고 과연 어떤 결론을 지을지 이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할지 물론 그 모양새는 재고를 검토해달라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아예 이참에 추 법무부 장관의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입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지금 방금 대략적으로 분위기는 봤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든든한 뭐랄까요? 지원군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총장을 그렇죠. 어쨌든 재심을 한 거잖아요? 예, 지난 금요일이죠. 9시간 동안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일단 우군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 검사장 전원 만장일치로 사퇴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장 물러나지 마라.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사장, 고검장들에게 재심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버텨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보시는 것처럼 검사들 얘기가 총장이 책임지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인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한 내용이 있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 총장이 추진하려고 했던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라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렇게 두 가지 수사 지휘가 있었는데 총장 손 떼라. 그렇죠. 첫 번째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을 심의 절차를 중단하는 거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과연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는 게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 지금 검사장들 내지 검사들은 이것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검찰 공무원 전체를 수사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전면 수용이 아니라면 만약에 부분 수용, 그러니까 다시 재고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완전 거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뭐 징계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게 양쪽의 권한과 권한이 맞부딪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 공무원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같은 어떤 누구의 권한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헌재로 가서 권한쟁의 심판관을 통해서만 결국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 회의 내용을 의식한 듯 SNS에 이렇게 일선 검사장들을 향해서 글을 올려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개혁이다.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굉장히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라. 그런데 궁금한 게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이미 검사장 회의 내용은 주말에 다 알려졌고 추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 회의에서 조금 전에 봤던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글을 올린 이유랄까요? 목적이랄까요? 검사장들 흔들리지 마라. 이미 검사장들은 윤 총장 사퇴하지 마라라고 재심을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검사장들 흔들리지 마라라고 무슨 당부의 말을 장관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속내에 깊은 이 밑을 보면은 인사권 내가 쥐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전체 의견이 막 이렇게 가더라도 나 믿고 잘 따르라라고 오히려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추측이죠. 개인 의견이에요. 지금 뭐 우리 연초에 봤지만은 온갖 그 현 정부와 정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수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사팀들 일제히 다 해산되고 막 가는 거 봤잖아요. 예. 그 법무장관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이 인사권인데 그 인사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봤지 않냐.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에서 이런저런 결론이 났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검찰총장을 몰아붙이는 게 설령 뭐 찍어내기라고 여론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자, 나 내 말 잘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뭐 요 며칠 벌써 코로나도 예. 힘들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얘기해야 되지만 부동산 문제도 있죠. 남북 문제도 어렵죠. 예. 글쎄 우리 정부의 에너지, 국가의 에너지를 이렇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디선가 해소해줘야지 여전히 그냥 놔두는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사장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라는 박정화 대변인의 어떤 생각도 한번 들어봤는데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관건은 이르면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어떤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써봤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열정적으로 기사를 소개해주는 김진애 앵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의 선택은 여러 조간신문들의 시나리오 기사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1. 자, 그냥 뭐 복잡하고 뭐 자, 그만하련다. 사퇴한다. 검사장들이 사퇴 안 된다고 했지만 결단은 총장 마음이니까요. 이쯤 되면 뭐 물러나란 얘기다. 사퇴한다. 시나리오 2. 그래 뭐 사퇴는 안 하더라도 법무장관이 하라는 대로 한다.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좀 굴욕적이긴 해도 중앙지검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두고 나는 그냥 결과만 보고 받는다. 그런데 이거 수용하면 식물총장 되죠. 조간신문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게 지위 부분 수용이라고 합니다만 추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죠. 이의제기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맞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언급했던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추법부 장관이 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헌재에게 최종 결정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좀 재고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항명으로 규정한다면 법무부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 심하면 총장의 직무에서 배제한다. 라인아웃 시킨다. 라는 얘기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조간신문들에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이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맞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총장의 일선 검찰청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제도 본질을 침해하는 것, 권한쟁의 심판 통해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 조간신문들에 변 변호사님 생각에 뭐 어느 쪽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사퇴한다라거나 지위를 전면 수용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과는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은 면이 상당히 크죠. 또 그런 1번이나 2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아마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3번의 부분 수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과연 법적 다툼을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본인은 어차피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스스로라든가 조국 전 장관은 뭐 적법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급자로서 이의를 제기하겠다. 검찰청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다만 일부 문제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 수사 기구는 이미 뭐 미뤘으니까 네네. 그건 안 하고 그렇죠. 하지만 아예 손따라는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으로서 그러면 식물총장이 되거나 전혀 지휘를 못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일단은 일정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제 이것을 과연 권한쟁의라든가 그런 법적 절차까지 갈지 그 부분을 아마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태권 실장님, 궁금한 건 법무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뭐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조간신문들에 나온 내용인데 윤석열 총장을 만약에 그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항명으로 규정하고 총장을 감찰하겠다. 혹은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네. 뭐 이런 카드들도 조간신문들에 적혀 있던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말로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예. 다음에 이제 뭔가 힘과 제도를 쓰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이제 감찰을 하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처분 신청 같은 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감찰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적인 의혹이 있거나 예. 비리의 문제가 있거나 권한 남용을 했거나 이게 지금 의혹이 있어서 밝힌다. 조사를 통해서 그게 감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숨겨진 뭐가 있지는 않아요.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감찰을 통해서 밝힐 거는 없어요.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게 그러면 이제 적법하냐, 이제 부당하냐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데 그런 것까지 감찰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럼 이 다음에는 바로 지금 논의가 청와대로 올라가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럼 대통령은 뭐 하고 있냐? 어. 뭐 검찰총장을 해임을 하든가. 예. 이 감찰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항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해임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추미애 장관하고에 대해 가지고 뭐 자제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적 공방이 계속 길어진다기보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정부 기관이 특히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그 지휘 감독을 하는 법무부가 소송을 한다? 행정 심판을 하고 그걸 헌법재판소에 들고 간다?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해결은 이제 청와대로 가는 거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장관이 법에 따라 정한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는 건 검찰 파쇼. 굉장히 센 단어를 썼네요. 파쇼. 검찰 파쇼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 여론조사 사건에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등가 표시를 했죠. 2020년 윤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다. 그러니까 2013년에 윤석열 검사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까지 갖고 왔군요.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권의 몇몇 인사들도 연일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그렇습니다. 최강욱 대표랑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같이 있었잖아요. 민정수석 때. 같이 좀 수사받고 있죠? 그건 팩트잖아요. 수사받고 있는 건. 최강욱 재판받고 있죠. 그렇죠. 수사를 넘어서 이제 재판까지 갔죠.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인데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통성과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의 합당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요. 역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요. 장관의 합법적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도와드린 검사장들을 소집해 세해 과시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려는 상황은 정상적인 법치 국가의 모습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부대, 이게 공교롭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들이네요. 수사를 했던,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이제 두 분의 의원의 그 이야기 메시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이제 황교안 장관에게 그 국정원 댓글 지위긴 지위인데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위, 수사를 소위 말해서 덮어라. 이런 거에서 외압에 있어서 과감하게 조직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거부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지시잖아요. 이게 법체계 안에서. 그렇듯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어떤 그 조직, 어떤 충성의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저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윤석열 총장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검사장을 부른다는 거고 오해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법무부 장관도 있겠지만 검찰총장에게도 있는데 예. 그 면전에서 당신이 따라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동안 늘 이야기했던 조직도 그 앞에 이제 그 두 단어가 필요합니다. 사조직이나 공조직 선택해야 돼요. 개인 조직에 충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공조직, 검찰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총장은 사조직이 아닌 공조직에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추미애 장관이 부당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하라고 한 건데 수사를 덮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욱 검사가 최측근이면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윤석열 총장이라면 물론 내 측근이지만 수사는 공정해야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그 지시는 맞다라고 해놓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보다 강도 높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답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약간 바로잡을게요. 그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요. 검찰의 이야기를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검사장들 모아가지고 하는 게 결국 자기의 이게 세를 과시하는 거냐. 과거에 한상대 검찰총장이라고 이명박 정권 말에 이분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의 사고도 여러 개 터지고 자꾸 또 권력하고 유착한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분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면서 중수부 해체안을 드러냈어요. 그때 모든 검찰 검사장들하고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지휘할 자격이 없다.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게 약간
그 동전의 양면적인 게 있는데 이게 뭐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모여가 자기 상급자한테도 물러나라고 한단 말이냐라는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한쪽은 검찰 조직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뭐 이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검사장들이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장들의 상당수 특히 요직에 있는 검사장들은 요 앞 인사를 누가 했느냐. 그때 이제 뭐 두 번 뭐 물 먹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주도적으로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식의 의견이다. 그래서 아까 추 장관이 뭐 검사장들이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그 맥락하고도 조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검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실명 나왔으니까 기왕에 한동훈 그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예. 이런 사람들 쫙 짜 있으면은 이게 윤석열 사단이니까 이렇다라고 할 건데 지금 그러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대검의 본관과 별관을 잇는 구름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언론의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름다리에서만 주로 목격이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예 썬팅 필름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필름 붙이기 전에 사진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렇게 주로 언론에 찍혔는데 이제는 아예 썬팅 필름을 붙여서 언론과의 노출도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기사가 오늘 실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답변은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저희 생방송 중에 속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오늘 참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워낙 신조어기도 하고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른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영끌까지 하지 못한 후회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김현미 장관 등등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역풍의 화들짝, 책임론의 명단 공개까지, 김현미, 김상조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A 의원은요,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 그린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수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자, 부동산 역풍의 화들짝, 책임론의 명단 공개까지, 다주택자를 아예 공개하자라는 카드도 만지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다주택 의원들의 약속 이행 중인지, 미이행 시 언제까지 집할 건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여권에서 화들짝 놀랐냐면요. 보시죠. 단숨에 수억 원이 오르났습니다. 가파라지는 서울 전세가. 보시면 전주 대비 상승률을 보면요. 0.22%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잠실의 전세값이 한 달 사이에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 9억에서 6월 되니까 11억. 한 달 새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대가 전세값만 한 달에 2억 이상 오르면, 야, 이거 전세 가격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이게 정상입니까?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경제산업부를 출입했지만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한 달 새에 전세값이 2억 올랐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합니까? 지난달 29일 14억 원에 거래됐던 기존 가격 대비 5억 원이 오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박정아 대변인. 네. 한 달에 전세값이 2억이 오르면요.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주로 서민들 혹은 이제 막 결혼 생활, 가정을 꾸린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이거 한숨 나오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 형편에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아, 이거 대출을 다 받아야 되나? 대출도 안 나온다는데. 어디로 가지? 갓난아기 젖먹이 아기 데리고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에 2억 오른 게 뭐 극단적인 잠실 사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서 전반적인 전세값 추이도 봤잖아요.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한 쭉 갓난아기 데리고 우리 어디로 가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집 살 생각하지 말고. 전세금도 저렇게 오른 게 사실은 저런 영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무슨 대책 만들면서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실거주 최근에 2년간 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니까 다 전세 나가라고 집주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달에 뭐 9억짜리 전세가 11억이 되고 뭐 그 전세가가 뭐 높다 안 높다 이전에 한 달에 2억 이상 올라갖고 전세금 올리겠다고 하면은 그냥 나가라. 여러분들은 서울에 집 살 생각 말고 그냥 수도권 어디서 그냥 출근 퇴근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리면서 다녀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동산 얘기 나오면 그렇지만 우리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오르는 집값에 그리고 그 오른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저런 정책들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건교 장관 불러가지고는 지시 4가지 하셨다는데 그중에 2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공급 늘려라. 두 번째는 세제 규제해라. 전 안심하면서도 또 한 번 당황해요. 공급 늘려라. 그 여태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모들은 뭐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길래 대통령이 이제서 공급 늘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나마 이제라도 다행이구나 생각하는데 두 번째 또 세제 규제하고 뭐하라 그러니까 여전히 또 이거는 그냥 돈 틀어막고 있는 사람만 갖고 대출도 막고 어쨌든 거래가 안 되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있는 사람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 꺼내가지고 또 이걸로 그냥 미봉적인 부동산 대책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건교부 실무자들도 그렇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좀 종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한테 집 한 채라는 거 앉아있을 수 있는 이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 이거 하나만은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제대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만들어 주십사. 온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김현미 장관, 김상조 실장 교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예.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지금 어차피 부동산 대책이 이제 6.17까지 21번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양도세를 다시 올릴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물량 확대까지 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 사항들을 담은 22번째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22번째 대책 나와도 결국 집값 잡지 못할 거다 이런 의견이 또 많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 정책을 계속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어떤 국정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이미 여권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실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교체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청와대 참모 얘기인 거죠.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임기 초부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고 정책실장이 된 게 아마 지난해 6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지금 여권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급매하자 청주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청주 아파트 2억 3,500만 원의 급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매물은 2억 9,6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싼 거죠? 지금 6천만 원 정도 싸게 내는 거죠. 시세대로라면. 6.17 대책 대출 규제에 이달 중 매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청주와의 인연이 18대 19대 내리 청주에서 국회의원을 한 바 있고요. 2022년에 충북지사 도전설도 나왔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팔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도 강남과 청주 두 채 보유했는데 청주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요. 현직 지사마저 그 길을 갔다라는 성토가 청주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을 키워준 청주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곳이라고 전국에 광고하냐. 청주 단물 다 빠졌다. 이런 사람이 진짜 투입꾼이다. 지역구는 4년이지만 부동산은 평생이라는 거냐. 생활 터전이 서울이라니 이제 청주에서는 안 봐도 되겠다. 배한봉 변호사님, 이 청주에 특히 이제 여당 소속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실제로 그래서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탈당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청주 분들의 그 배신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주 전부 다 그 민주당 소속 지역국회의원을 당선시키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고한 지지를 보여줬었는데 정작 청주 출신 정치인들은 청주 지분 팔고 강남만 보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큰 상실감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충북 도지사보다는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가 더 본인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물론 그러진 않겠죠. 본인 자식의 교육 문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노후 문제에 있어서 서울이 나으니까 서울에 살기 위해서, 은퇴 후 서울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지역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은퇴할 무렵엔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어울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저렇게 강남권만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민들로서는 이야기가 좀 곤란하겠죠. 윤 시장님. 지금 우리가 개별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크게 보면요. 제가 참여정부 말에 청와대 출입기자였었거든요. 2006년, 7년. 되게 기시감이 느껴져요. 그때 이제 부동산 문제, 버블 세븐. 그때도 청와대 누구, 여당에 누구, 야당에 누구들이 강남에 집이 있고, 버블 세븐에 어떻게 있고, 막 명단들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별로 이거 그런가 싶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도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게 이거는 지지냐 반대냐 하고 신뢰냐 불신이냐의 문제는 또 약간 다르거든요. 네. 이건 지금 신뢰냐 불신이냐의 문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안 먹히는 지경,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냉소적으로 되고 조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충북지사가 이시종 지사가 3선인가? 그럼 아마 다음에 출마 안 하니까 이랬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 그다음 노영민 실장도 그렇지만은 다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이제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조롱의 단계로 가고 다른 국정 운영의 다른 영역에도 이게 악성이거든요. 전염력이 되게 강해요. 전반적인 불신이 되는 거. 빨리 잘라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이게 짚어볼게. 김현미 장관 말씀인데,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그 앞에 국토해양부, 그 전에 건설교통부인데, 여기 장관들은 거의 관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유일호 장관하고 참여정부 때 지금 광주시장 안에 이용섭 장관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때는 전문가 내지 관료 컨셉이었는데, 전문가 관료 장관이냐 정치인 장관이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 장관이 약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그게 대통령한테 바로 불똥이 튀어요. 예. 공무원 장관이면은 이 관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하고 그 방화벽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잘할 때는 힘이 실리는데 잘못할 때는 김현미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싱크로율이 되게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요. 그렇군요. 특히 청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18대, 19대 두 번이나 당선시켰고, 그런데 지금 아까 댓글에서 나왔듯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집을 팔아야 된다면 청주 집을 팔아야 되는구나. 청주에 집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할 집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청주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아라 하면서 본인이 반포집을 처음에 내놓겠다 얘기했다가 다시 이거 번복하면서 청주집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지방이어서 지역에서 겪는 그 어려움도 있을 텐데 더 상처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전 노영민 실장이 집을 내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스스로 알 것 같습니다. 지금 6천만 원 낮게 나눴잖아요, 시세보다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공급을 늘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물량들이. 근데 물량이 나오다 하더라도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노영민 실장이 스스로 이제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또 당정에서는 보유세 인상뿐이 아니라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까지도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세금이 너무 부담이 크면 당연히 집을 내놓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정책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결국 21번째 대책까지 오면서도 계속 시장에서 불신의 반응을 얻었던 게 결국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게 22번 대책에는 꼭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집을 팔았던 금태섭 전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는데 여러 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집을 팔고 안 팔고가 공천의 기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해석들이 조간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집판 금태섭은 탈락, 다주택자는 공천.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 민주당의 다주택자는 이계호 의원 5채, 임종석 4채, 김홍걸, 김주영, 이상민, 조정은, 박범계, 정성호 3채, 이해찬, 윤호중 2채, 이해찬 대표도 2채군요. 여당이 총선 전 1주택 서약을 했는데 금태섭 의원과 민병두 두 분의 전 의원은 총선 일부에 집을 매각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 분은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김홍걸 의원 등 다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조선일보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부대 네. 물론 이제 집을 그전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가 공천의 기준은 안 됐겠지만 총선 전에 1주택 서약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 그 금태섭 의원 또 집을 팔았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뭐 안 팔았기 때문에 공천 이건 다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경선에서 떨어진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이나 뭐 언론도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 자꾸 정치인권이나 집을 팔고 사고 이게 대한민국에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백지 사도 그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것이 이상신호.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을 단순히 뭐 거주나 투기의 관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드라마에서 있었던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이제는 강남캐슬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강남에 살면 의료 환경 좋죠. 그리고 환경도 좋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강남에 사는 것이고 좀 스마트 머니 관점에서도 왜 강남에 사냐 규제 때문이 아니고요. 지방은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돈들이 안전한 서울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집값을 못 잡은 문제 이게 아니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김종인 대표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하신 게 보수의 노무현 정치인을 후보를 찾는다는 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뭐 어떤 학력 차별이거든요. 이것이 강남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권력, 돈 모든 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이런 그 정치권에서는 한 주택 산리, 10주택 서약 이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원희룡 지사는요 운동권이 강남에 집착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서울에 앞으로 집도 안 갖겠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 2년보다 돈을 더 믿는 거다. 강남 불패 시그널, 정권 핵심에서 나왔다. 저는 강남은커녕 제주에 사는 집 한 채뿐이다. 앞으로도 사는 곳 빼고 부동산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재밌어요, 말이. 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도 저도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저는 집이 없네요. 라고 아니 앞에는 통합당을 비판하는데 뒤에는 지금 여당의 다주택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저는 뭐 집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뭐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라고 서로 지금 이슈를 선점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집을 팔라고 하더니 양도세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번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인상 추진 중. 그러면 집 팔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1년 내에 팔 땐 최고 80% 징벌과세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정화 대변인. 예.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쉽게 팔아야 되는데 일단 팔 때 한번 고민될 것 같아요. 어우, 세금이 저만큼이면. 원래 옛날에 손자병법에도 뭐 이렇게 쥐를 모를 때 구멍을 놔두고 모르라고 하잖아요. 퇴로를? 퇴로를 놔두고. 근데 이건 그러도 없이 다 막아놓고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글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자라는 얘기가 돼 있고 세제 뭐 저런 문제 아무리 규제를 저렇게 하더라도 저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허탈해하면서 점점 더 그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어가고 조롱을 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뭐 서울 시내 이렇게 주택 공급량 같은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봤는데 뭐 누구 전문가들은 뭐 4만 5만 가구가 연간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고 뭐 서울 시내 정부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숫자의 갭이 너무 커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정말로 갖고 싶은 위치에 정말로 갖고 싶은 집이 과연 공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돼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2016년 말에 8억 5천짜리 마포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대요. 2016년 당시 분양가가 8억 5천이면 굉장히 높은 비싼 아파트거든요. 예. 그게 입주하는 19년도 가니까 실거래가가 16억 5천이 돼버려요. 두 배가 입주도 넘게 전에. 쌌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분양이라도 받아서 분양 못 받으면 피를 조금 주고라도 영끌 이어서 청무피사라는 신조어도 있다는 그게 거예요. 뭡니까? 청약이 없으면 피 주고라도 살아. 청무피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에는 피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주고 사면 나중에 많이 좀 전에 봤잖아요. 홍콩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네, 8억 5천짜리가 16억 5천에 거래가 된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허탈한 일도 생기는데요. 공급만이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해답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조금 예측해보면 다음 정권 때 집값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정권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잡을 줄 알고 아니 있어요. 그렇죠. 샤워실에 예. 가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이 차가워요. 급하게 이제 뜨거운 물 쪽으로 확 돌리니까 물이 확 뜨거워요. 그러니까 또 이제 확 돌리면 또 차가워져요.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면 적정 온도를 못 맞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제3기 신도시니 뭐니 이제 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 입주하고 언제 물량이 풀리겠습니까? 다음 정권 때 풀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자,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좀 안정돼 있는데 불구하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강북의 뉴타운 같은 거 푸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안정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져 경기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부양책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차가 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 30대, 40대 세대가 오늘 키워드이기도 했던 영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가 몇 가지 소개됐습니다. 영끌 달려든 3545. 집값 폭락 믿는 사람이 없다. 41세 A씨는요. 서울의 7억 원대 미만의 구축 아파트를 물색 중인데 눈여겨보던 마포, 은평, 경기에 20년 된 아파트도 5억에서 두세 달 만에 7억대가 넘어간다. 서울 집값은 홍콩 집값처럼 될 것 같다.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으니 사야 한다라고 인터뷰했고요. 30대 B씨는요. 전세 5억, 마포 구축이 2년 만에 10억. 낡은 아파트마저 2년 새 5억 폭등. 영끌에서 살 걸. 땅 치고 후회한다. 30대 후반 C씨는 5억 대출 받아서 산 아파트가 8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애들 다 키우면 팔고 나가야지. 월 200만 원씩 30년 동안 갚을 생각하고 대출하는 부부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를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희정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옥중에서. 과연 상가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조금 전에 형 집행정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AOA의 지민 씨가 동료를 괴롭혔다는 논란이 일어서 파풀에 선정이 됐습니다.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조금 전 형 집행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제 수감 중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을 받았는데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다고 합니다.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안 전 지사가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임종은 못 지켜도 장례는 치르라는 의미죠. 어젯밤 안 전 지사가 임시 석방됐고요. 서울대병원 빈소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안 전 지사는 빈소 도착후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사진 몇 장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약간 녹색 상의를 입은 안 전 지사가 굉장히 비통한 표정으로 형 집행정지가 당해서 받아서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차량에 탑승을 한 안 전 지사. 자, 서울대병원 빈소를 향해 바로 출발을 했고요. 이미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안 전 지사 없이 시작된 장례에 조문을 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변환봉 변호사님, 형 집행 정지라는 건 뭡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경우에 직계 가족이라든가 가족들이 상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 귀휴를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귀휴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뭐 장례철소 배려를 해주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안 전 지사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형이 잠깐 며칠 동안 정지가 된 것인데요. 예. 솔직히 저는 물론 이제 모친상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긴 하지만 약간은 이례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조금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도 지난달에 제 의뢰인의 이제 가족에 좀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귀휴를 신청을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귀휴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예전 같았으면 당연해줬을 사안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갔다 오면 교도소 내 그 방역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특별 귀휴가 모두 다 거부가 되고 있다 해서 못 나가셨던 경우가 있어요. 상을 당했는데도? 예, 그렇죠. 그래서 부친상을 당했었는데도 결국에 나가지 못했던 사례가 있고 몇몇 사례들 보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에서 그 재소자가 나가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어서 특별 귀휴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전 지사는 특이하게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거든요. 특별 귀휴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귀휴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들 외부 위원들 포함된 위원들 결정하게 되는데 형 집행 정지를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이제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차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모친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전국에 약간은 좀 이례적이었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박정화 대변인 코로나가 아무리 저 재소자라고 하지만 이 자식들이도 못하게 막는다라는 생각을 또 코로나가 하는데 임종을 결국 못 지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연세가 있으셨을 거로 추정이 되니까 뭐 충분히 그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설명 주신 것처럼 현재 수감 중이라면 임종을 못 지킨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저질렀던 범죄의 무게나 그 이런 것들과 차치하고 본인은 어쨌든 그 낳아서 키웠던 어머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좀 애도를 좀 표하는 마음이다. 아무튼 그 뭐 가시는 어머니 그 잘 장례 치를 때까지 잘 모시고 다시 그 수감 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정치권 내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혁중 여사도 그렇고 조화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 같이 일했던 여러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에 같이 가서 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일단은 모친상이라는 굉장히 안 전 지사에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침통한 상황이겠습니까? 저희 돌직구쇼도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치권의 영역에서 볼 때 상 공교롭네요. 이재명 기자. 충남지사였잖아요. 아니 잠재적인 어떤 대권 주자였고 또 문재인 현 대통령과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또 치열하게 치르기도 했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결국 충남지사였던 안 전 지사는 이렇게 수감이 됐고 모친상도 못 지켰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또 부분 재판이긴 합니다만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는 지금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고 경기 이재명 지사도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교롭습니다. 말 그대로 공교로운 거죠. 다 사안들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나를 엮어서 무슨 뭐 일련의 뭐 어떤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폭력이라는 아주 뭐 고위공직자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도 뭐 3년 6개월이었죠. 굉장히 뭐 형을 강하게 했고 그리고 사실 아주 모친상 기사가 나왔었지만 공교롭게도 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최근에 안전지사와 또 충남도를 상대로 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조문도 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지사를 만나기 부담스러운데 사실 지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안전지사 나오기 전에 뭐 조문도 하고 했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그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모친상에 대해서는 뭐 심심한 애도를 표하지만 또 충분히 반성하고 그런 기회를 또 삼아야겠죠. 예. 자, 첫 번째 앞부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인데 관건은 논쟁은 택시기사가 지원한 것 때문에 구급차 안에 있었던 환자가 사망한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책임진다고 지금요. 내가 119 사고 났다고 119 불러서 보내줄 테니까 119 태워서 보내라고 하자. 그럼 내가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영화를 보니까 같이 가시라고. 지금 아프잖아. 아직 사이렌스로 이렇게 간 거 지금. 내가 다 구차에 신고해가지고 진짜 응급환자인데 아닌지 내가 한번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있냐고 없냐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야, 이게 일단은 택시기사와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이제 사설구급차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들으셨던 것처럼 택시기사가 그 길을 막아서면서 지금 환자가 급한 게 아니잖아. 사고 처리부터 해야지.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환자는 태워서 보내면 되잖아. 라고 반말로 구급차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구급차 운전자는 우린 가야 한다라고 택시기사에게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지체가 돼서 그 안에 타고 있던 환자는 사망을 결과적으로 한 사건인데요. 유족의 싱크, 유족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앰뷸런스 뒷문, 옆문은 다 열려져 있고 택시기사는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이렌을 켜고서 가고 있는 응급차를 막아 세우고 사고 처리를 먼저 하고 가라는 그 사람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그 사람 입장이 돼봐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안 되고.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설 구급차가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뒤따르는 택시랑 이제 추돌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사설 구급차를 가로막고 사고가 났으니 사고 처리부터 해라. 그런데 이제 구급차에서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까 먼저 명함을 주고 내가 명함을 줄 테니 우리 먼저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들으신 것처럼 택시에서는 119를 불러줄 테니 일단 사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도 구급차를 해봤다. 그러니까 아마 사설 구급차 운전을 해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 여기에 요양병원 가는 사람 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이동하는 차량을 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면서 그 내부 사진까지 찍었던 거죠. 그래서 안에 환자까지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그 환자의 보호자가 왔을 때는 황당한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건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9분 정도, 10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한 5시간 만에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10분간의 지체가 사망과 직접 연관이 있느냐 이걸 사실 밝히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자는 사망을 했고 다 화장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검 절차 없이 다 화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도의적으로 봤을 때 진짜 환자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운전수 그리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막무가내로 붙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영상이 공개되니까 뭐 이미 청원 게시판에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택시기사가 좀 더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좀 대처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변호문 변호사님, 폐암 말기였어요. 80대 환자를 보호자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것 같는데
이게 구급차 기사가 명언까지 주고서 사후에 처리를 약속한 상황인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아서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 관련법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을 막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도 본인 말로는 이제 아마 사설 응급 구조차를 운전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이제 위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간 이동하기 위해서 뭐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과거엔 한때 이제 불미스러운 얘기 하지만 연예인들이 또 이제 행사 시간 맞추기 위해서 썼던 경우도 있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구급차가 가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라든가 과실비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100% 과실을 인정하든지 처리하고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 썼겠죠. 내 경험상으로도 저 환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하는 환자 같은데 뭐 그렇게 몰래 도망가려고 하느냐. 나중에 가서 우리 과실은 아니다라고 말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아니 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의 전문 영역이 있지 이 환자가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무슨 수로 판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었지. 예전에도 인터넷상에 보면은 응급 환자를 맡고 있었는데 뭐 차들이 뭐 앞을 가로와 막았다거나 어떤 뭐 승용차가 자식을 추월했다고 보복 운전을 해서 뭐 길을 막았던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겠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상당히 중한 형벌인데 일단 그렇게 응급 환자 이송을 막은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정말 위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잘못된 목적으로 구급한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히 거기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지만 응급차가 올 경우에 다들 모세의 홍해 기저처럼 차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선행을 베풀어주는 것이지 그 서로가 그걸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어요. 54만 9천 명.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의 발언 중에 서지현 부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보호자가 있는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 이거는 일단은 뭐 택시기사의 오해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냥 흥분 상태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런 어떻게 보면 막말인 거잖아요.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사망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 먼저 저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 장비도 많고 사진 기술도 있으면 일단은 그 현장에 조사를 좀 해놓고 바로 좀 보내주시고 그 책임 공방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저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사실. 예.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변환 변호사님 이게 일종의 어떤 면피가 됩니까 나중에? 그렇게는 안 되죠. 일단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5분, 10분이 중요한 시간이고 골든타임 내에 제대로 얼마나 응급 조치를 빨리 받냐에 따라서 생사가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 119를 불러주니까 그렇게 이송해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응급 앰뷸런스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예. 자, 이 사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려주십시오. 세 번째 악플입니다. AOA 인기 여성 걸그룹 내에서 동료 간의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OA의 전 멤버이자 배우인 권미나 씨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AOA 탈퇴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간 괴롭힘을 당했다. 참다가 결국 AOA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장한 말기였던 아버지 병문안도 못 갔다.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우니까 어떤 언니가 나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내 유서에는 항상 언니 이름이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AOA의 멤버였던 지민 씨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소설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고요. 다 팀 이끌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후회가 죄책감이 든다. 같이 지내는 동안 미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민 씨가 AOA를 탈퇴하고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좋지 않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부대. 예. 처음에는 소설이라고 이 지민 씨가 썼다가 굉장히 뭔가 자숙하는 듯한 글을 올린 건데 10년간 괴롭혔다는 게 권미나 씨의 폭로고 그 때문에
뭐 손목에 상처까지 지금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소설이라는 게 허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것이 요즘에 현실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 스포츠계 그리고 연예계도 그런 게 저런 일들이 사실 10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참 우리 사회가 좀 바로 되고 저런 일이 터지면 똑같습니다. 소속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 하겠다는데 저게 10년 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다니면 매니저도 계실 테고 하면 저것을 몰랐으면 똑같잖아요.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 그 권미나 저분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5월에 탈퇴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가 탈퇴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 또다시 두 번의 2차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소속사 입장에서도 저런 그 연예인 특히 청소년의 우상이잖아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에 대해서 뭐 단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저런 프로그램이 해서 단기간에 저런 그 걸그룹이 상품화 수익성이 아니라 인격체에서 사회에서 기여하는 것이 주주의 극대화의 최우선이다라는 그 어떤 그 경영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런 부분. 예, 유 실장님. 저런 그룹을 보면요. 불화는 많아요. 원래 비틀즈도 그랬고, 또, 저희, 누굽니까? 영화 나왔던 그 영국의 그 그룹 있지 않습니까? 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화가 많은데, 한국의 불화의 특성은 이런 거죠. 서열. 뭐, 언니가. 언니. 뭐, 형이. 예. 이렇게 하는 이 서열 문화로 인한 불화라는 거니까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대등한 사이가 안 좋아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언니가 형이 그다음 뭐 소속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문제죠. 앞으로도 뭐 사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0년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네, 언니가 형이 그리고 그거는 뭐 소속사에서 이게 뭐 밝혀지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예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얼마 전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그룹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예.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죠. 예. 네. 사실 AOA가 이제 설현 씨도 들어가 있고, 워낙 또 멤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인기 뒤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폭로로 알려진 건데, 일단은 가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민 씨가 소속사도 그렇고, 뭐 구체적인 뭐 사과와 시인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 폭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변호사 변호사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초반에 이제 소설해가 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많이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썼던 것 같은데 그 지민 씨가 썼던 저 글이 정말 자신이 본인이 썼던 글이었으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그게 아니라 소속사 측에서 AOA에 대한 남아있는 그룹에 대한 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냥 억지로 써서 올렸다고 한다면 너무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발 소속사에서 찾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멤버들이 그냥 춤과 안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 간의 좀 인성 문제 좀 신경을 쓰면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심으로 화해하도록 하고 사과하도록 만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합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곳곳이 방역 구멍이다라는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일단은 박문 장관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의 감염 차단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실질적인 논문을 통해서 6배 정도 전파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더군다나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지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국내의 유명 휴가지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진 준비했는데 그제와 어제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죠. 개장 후 첫 주말이었는데 2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빽빽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여행객들 대부분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무슨 뭐 폭죽도 터뜨리고 파티? 풀파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제 어제 충북 청주 상가 건물 이 두 곳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포커 대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주최 측이 장소를 바꿔서 포커 대회를 강행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뭐 스포츠 경기를 직접 가서 직관이 안 되니까 대형 스크린을 마련해서 단체로 와서 술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 봐라. 스포츠 펍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저 2002년 월드컵 사진인 줄 알았어요. 마스크 안 쓰고 응원가 부르거나 함께 식사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고요. 한 스포츠 펍 직원은요, 다들 흥분해서 방역 수칙 지켜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박정환 대변인. 네. 특히 해운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철 다가오면서 앞서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해외 휴가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휴가를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초기 있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K-방역하면서 많이 박수를 쳤던 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있지만은 제일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이 진짜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말에 원주 있다가 잠깐 동해안에 좀 넘어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많이 긴장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대부분 안 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물에 들어갔다 왔을 때 뭐 전혀 무방비로 와서 식당에서 이제 씻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자꾸 감염이 퍼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앞서 우리 질본 관계자들 얘기 들었지만 지금 벌써 코로나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감염력이 6배나 증가했다는 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 해수욕장 가실 때 그다음에 거기서 숙박시설이나 시설 이용할 때 서로 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 가지고 조금 더 긴장하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도 우리 뭐 지역경제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얘기하면서 너무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이해하실 테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강한 방식으로 우리 코로나 방역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 스포츠 펍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재명 기자, 저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요. 위험해요.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드러난 이제 세태라는데 이 술도 마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모여서 뭐 어깨동무도 하고 응원가도 부르고 뭐 골 넣거나 뭐 하면 다시 부둥켜 안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는 안 쓰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 관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청계천변에도 그런 스포츠 펍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해외 스포츠를 보기도 하고 국내 스포츠를 보기도 하면서 같이 응원하고 이런 이제 직접 관람이 만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박능우 장관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방역 최고 책임자인데 방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초만 하더라도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50명 이내면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석 달 만에 최근 사흘간 60명대 넘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48명으로 50명 이내로 들어왔는데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이미 뭐 10% 이상을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추적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스포츠 펍이라든지 아니면 해운대 같은 그런 휴양지에 거의 전국적으로 뭐 각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런 데서 확산이 되면 사실상 방역당국은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월부터 해서 한 5개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답답함에 지금 다들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지금 만약에 사실 재확산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가 있었던 5월 초 아니겠습니까? 예. 황금 연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서 재확산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연휴 기간, 이번 이제 휴가 기간이 또 한번 재확산의 어떤 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영상이 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쏘고 경찰과 추격전을 하는 영상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영상 준비됐으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세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편의점 있고 건너편. 근데 외국인들, 특히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 외국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과 실갱이 그때 뭐 도망가요? 넘어지고 또 도망가요? 근데 결국 잡혀요. 이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변함훈 변호사님, 마스크도 안 쓰고, 글쎄, 남의 나라 해수욕장에 와서 좀 왜 그러는 겁니까? 뭐 그래봤자 근데 사실 경범죄 정도밖에 할 수는 없겠죠. 뭐 감염 저 사람이 뭐 마스크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단순히 검찰관의 그 불신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간 걸로 해서 경범죄 처벌을 뭐 과태료 잠깐 몇만 원밖에 안 나올 거라서 중한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뭐 공무집행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거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언제까지 외국인이라고 봐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좀 외국인을 관대한 입장을 표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람 못지않게, 사실 국내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검토를 해서 뭐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텐데 외국인에게 관대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지역 방역도 굉장히 지역 내 감염도 굉장히 문제지만 외국으로부터 들어오신 분들 뭐 이런 감염도 많잖아요. 최근에 저 영상이 뭐냐면은 그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군 병사들이 부산 해운대에 많이 휴가를 갔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마스크 안 쓰고 좀 만취한 상태에서 폭죽을 막 하면서 저렇게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꼭 길거리에서 저런 일뿐만 아니라 아마 묵고 있던 그 숙소에서도 굉장히 폭죽을 많이 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태료 5만 원밖에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방역 당국이 저런 뭐 만취한 상태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 방역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골프장에서도 처음으로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야외 운동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다라고도 얘기했었고 평일에도 사실은 예약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골프장. 여주에 거주하는 A씨가 그리고 성남에 거주하는 B씨와 경기 광주시 한 골프장에 방문했는데요. 당시 의정부 50번 확진자와 함께 골프 치고 식사를 했다. 결국 A,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서지현 부대. 예.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이라고 괜찮다. 야외에서 운동하면 괜찮다라고 좀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말이 뭐 한 2m니까 괜찮다, 야외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골프라는 게 또 4인 뭐 이렇게 해서 캐디 그리고 카트도 타서 또 골프를 또 잘 치면 또 하이파이브 등 하면서 또 접촉이 되잖아요. 하이파이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생각 못했네.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사실 저도 대구에 있었지만 대구에서도 뭐 수백 명이 돌아가셨고 뭐 수천 명이 확진자가 됐고 하루에도 수백 명 확진자가 발생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며칠 지나다기보다 한두 달 지나니까 이게 안보 불감증처럼 진짜 코로나 불감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제어나 주체에 있어서 입장에서 안 된다면 저는 공권력, 즉 자유가 좀 침해하더라도 저런 부분에서는 질병관리본부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대구 확진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부분에서는 좀 신속하게 이야기해서 좀 이게 더 확산되는 걸 지금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뭐 요 휴가철만 뭐 바짝 조심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게 뭐 잠깐 고비만 넘겨자 될 일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간다. 제 좀 솔직하게 다들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더 피곤했던 게 이번 2주가 고비입니다. 뭐 이제 이번 2주가 고비입니다 해도 이까지 온 거잖아요. 최소 내년까지는 세상이 이렇게 갈 거다. 하고 다 하고 허탈하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 사람들이 어쩔 수 없구나 좀 자포자기하는 면도 있고 한 거지. 2주만 참자 하면 2주 뒤에 해결될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좀 하기 힘든 말을 또 유태호 실장이 또 용기 내서 해줬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고요. 날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뭐 언제 내리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구름은 꼈는데 비는 안 오고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영 캐스터, 오늘도 비가 옵니까? 네, 이번 주는 잦은 소나기와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에도 오후 동안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1도에서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금요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계속해서 날씨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세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사 말로에서는요, 윤석열의 길, 추미애의 길이라는 주제로 또 박정하 전 대변인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